자, 열정 씨가 소개해주는 2023년 트렌드 2부 시작할게요. 네. 그 1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23년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봤잖아요. 네.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좀 알아볼 건데요. 네. 2장이 이제 부동산의 새로운 흐름을 읽다라는 제목의 챕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머니트렌드 2023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네. 서울대학교 김명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왔는데 네. 아마 요 챕터도 김명민 교수님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좀 이렇게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 21년도 하반기부터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하락기에 접어들었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도 하락이 지속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럼 언제까지 얼마나 하락이 계속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제일. 그쵸. 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거의 상승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 이전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네. 지역별로, 광역별로 네. 좀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다르니까 네. 다 이제 뭐 대구가 오르면 대구가 오르고 네. 부산이 오르면 부산이 오르고 서울 수도권이 오르면 서울 수도권이 오르고 이런 네. 식으로 상황이 다 달랐는데 네. 20년 이후에 특히 20년과 21년도에 우리나라 네. 부동산 시장은 네. 전국이 다 같이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그게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의 주식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실수였던 거지, 실수. 근데 이제는 그거 자체가 주식처럼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이 오르면 갑자기 같이 다 오르듯이 그쵸. 그러니까 살 사람도 많아지고 뭔가 그러니까 되게 활발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거래도 활발해지고. 네, 거래도 활발하고 주식처럼. 맞아요. 네, 제 예상 내피셜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의 말씀은 20년과 21년도는 상승의 원인이 바로 유동성에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쵸? 이 주식시장하고 또 공통적인 거죠. 다 그냥 유동성이 네. 돈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그 확산의 시기에. 그쵸. 그 유동성이라 하면 이제 이자가 싸니까 나도 약간만 대출 받아서 맞아요. 부동산 투자 해보자. 되게 쉬웠다는 거지. 그럼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풀리면서 막 거래도 활발해지고 이러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 자산시장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다. 보여지고 네. 그러니 이때의 급등한 상승분은 가격의 거품이라고 보인다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영끌족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 영끌족도 이해는 하는 게 그 영끌족이 지금 버틸 수만 있다면 영끌족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영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그래서 영끌족들이 좀 걱정되긴 해요. 맞아요. 버티지 못할까 봐.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 긴축의 시대에는 이 유동성으로 오른 이 가격의 거품을 다시 사라질 것이다. 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때 말하는 원점이라는 게 이제 19년 4분기 정도? 19년 4분기. 그때 정도로 회귀할 것이다. 예.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9년 4분기면은 코로나 터졌을 때. 터지기 전. 직전. 그죠? 직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른 그 가격은 어떻게 보면 거품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교수님은 코로나 전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상승은 있었거든요. 17년, 18년도에도 수도권에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 상승은 정상적인 상승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20년 이후에 막 더 급격하게 오른 그 상승은 거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저는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언제가 원점이 되나 요걸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느냐? 그래서 김명민 교수님은 세 가지 지표를 좀 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라고 했는데. 아니, 제가 왜 웃냐면은 이 전문가분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시는 걸 좋아해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탐색판이지. 한국인은 무조건. 그러네. 그 세 가지 한번 들어보죠. 네. 먼저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정체기를 좀 거친 뒤에 언제부터 하락하는지 그 시점을 좀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우리가 항상 말하는 파월의 입.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이지만 거시경제에서 이제 금리나 물가 이런 걸로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바로 이제 긴축의 시대가 지나고 자산 가격의 거품이 다 꺼지고 이제 완화의 시기로 언제 턴어라운드 하는지를 보라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미 연준에서 뭐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항상 주의 깊게 들어야죠.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량. 을 보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사실 거래량이 거의 뭐 전무한 그쵸, 상태잖아요. 네. 근데 과거의 추세를 보면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 거래량이 적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은 게 주변에서 사면 나도 사고 싶어서 맞아. 가격이 막 치솟고 맞아. 아무도 안 사 주변에서 그럼 나도 사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싸져도 나도 안 사니까 계속해서 더 싸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꼭 거래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개별 물건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잠깐만요.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 동향을 파악해야 된다는 그쵸. 말씀이죠? 거래량이 이제 증가로 돌아선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규모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상승의 기운이 이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신문이나 뭐 미디어 뭐 아니면 방송 같은 곳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이제 뭐 소식이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사고 싶다라는 어떤 단지나 동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추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럼 그런 자료는 통계 뭐 사이트가 있는 건가요? 그 부동산 지인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프롭테크가 많아요. 호갱노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앱들에서도 거래량을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뭐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 거래량이 보이니까 실거래가들이 찍히니까 그런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서 거래량을 한번 추세를 좀 보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은 마치 주식처럼 거래량이 올라간다. 내 것도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도 그 감을 가지라는 근데 얘기죠. 이게 주식처럼 막 주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쵸. 사실 거래량 데이터를 볼 때도 분기 이상의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기 이상의 데이터를 모아서 거래량이 늘어나는구나, 줄어드는구나 이걸 봐야지 뭐 1단위, 주단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물건으로 들어와서는 매도 호가의 최저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를 매주 또는 적어도 매월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지켜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모으지 않는 이상 보일 수가 없는 게 매도 호가라 함은 팔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내는 가격이죠. 그렇죠. 나는 이 집을 3억에 팔겠습니다. 이게 바로 호가죠. 매도 의향이잖아. 호가. 매도라는 건 판다는 거고 부른다. 그렇죠. 가격. 그죠? 그래서 매도 호가라는 거는 내가 이 가격에 팔겠다. 근데 그거는 저장되는 정보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말로도 바꾸는데. 그러니까. 그죠. 1초 뒤에 전화로도 바꿀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요즘 요번 주 매도 호가는 한 요 정도였거나 이거를 계속해서 데이터로 모아가야지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들.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바로 감을 갖고 있지. 아시니까. 그래서 친한 이제 뭐랄까 그 단골 좀 믿을만한 그 부동산 그 공인 중개업자를 조금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동네에 꼭 가고 싶다. 이 아파트를 꼭 사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안면을 좀 약간의 라포를 형성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저기 너무 비교하지 말고 조금 두세 개 정도 해서 요분 괜찮다 싶으면은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 호가의 최저가와 실거래가의 이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다가 언제 좁혀지는지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팔고 싶은 가격과 실제로 팔리는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를 그렇죠.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가격이 하락기에는 매도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잖아요. 네. 실거래가가 1억이 찍혔는데 네. 이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매도 호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또 이 사람 이 심리가 있어요. 이게 떨어질 장을 예상하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야. 급매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도 썩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이런 것처럼 빨리 팔고 싶으니까 더 내리는 거야. 급매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게 하락장임을 보여주는 거죠. 부동산이 하락장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더 깎아서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 호가는 계속해서 실거래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쵸. 근데 이 간극이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 역전되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시장에서는. 네.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석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막 1000세대 미만의 어떤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그 아파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 그러니까 3000세대 이상 그쵸. 아파트, 그리고 국민평형 25평, 33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통계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확한 분석이 된다. 그쵸. 일단 이게 샘플이 많아야 이게 이 수치가 정확한 거야. 왜냐하면 작은 샘플은 그게 되게 특이한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또 이제 우리 막 하락장에서는 빨리 팔으려고 이렇게 더 깎아서 내놓는다 얘기했는데 또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가만 놔두면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실거래 거보다 호가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원리를 아시면은 맞아요. 이제 이렇게 부동산 그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감이 잡히는 거지. 그렇죠. 계속 지금 매도 호가가 어떻게 저번 실거래가 대비 어떻게 나오고 그쵸. 있는지를 유심히 보면 이게 상승장으로 가는 건가 하락장으로 가는 건가가 좀 보일 거라고. 그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네, 뭐 신빙성이 있죠.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은 금액 단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움직임도 그렇게 막 선행을 해서 어떤 경기 흐름에 선행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약간 후행 지표죠. 그렇죠.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막 빠른 그런 자산이 아니니까 좀 진득하게. 맞아. 6개월 이상의 숙고 기간을 거쳐도 맞아. 막 내가 놓쳤다 막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나도 신중하게 이제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사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23년은 크게 이렇게 상승장으로 돌아설 어떤 그건 없다라는 거를 가지고 너무 이 방송을 또 듣고 23년에 이 하락장이 이게 오면 트렌드가 바뀌나 하면서 막 가격 보고 그렇게 성급하게 덤벼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가 이제 글로벌 약간 월가에서도 부동산 계속 하락할 거라는 맞아요. 게 임대료도 전망이에요. 싸지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던가 뭐 매도 호가라든가 실거래가를 잘 자기가 이제 내가 진짜 투자를 해보겠다 부동산 쪽으로 그런 사람들은 좀 데이터만 보면서 좀 공부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시간을 가지고 모아간다 내 스스로 분석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트렌드죠. 주식 시장을 알아볼 텐데요. 또 모두의 관심이죠. 다 지금 주식에 평균 마이너스 30이에요, 다들. 맞아. 다들. 전 세계 공통. 안타깝게도 이 3장의 제목이 롤러코스터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엿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쓰셨는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금의 이 상황이 롤러코스터처럼 예측이 어렵다. 그렇죠.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 딱 거시경제나 부동산처럼 23년에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제일 유동성이 제일 변수가 많은 시장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도 부동산은 이게 좀 느린 어떤 거다 보니까 23년에 오르기는 힘들다. 이런 정도의 어떤 안목은 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식은 그것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오를 맞아. 수도 있거든. 그치. 선행지표에다, 경기 선행지표에다가 변동성 엄청 크고 휙휙 변하잖아요. 그쵸.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니까 월가에서도 거의 그 패시브 투자, 그냥 주가 따라가는 투자 있죠. 그거 권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점이 이때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고. 맞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끝이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포기하고 돈을 빼서 나는 이제 나중에 주식시장 좋아지면 다시 올게 라고 하는 게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게 이분들의 어떤 조언이었어요. 그쵸. 저점이 언젠지 모르는데. 다시 올게라는 타이밍을 네가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 타이밍의 예술인데 타이밍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떠날 거면 떠나지 말고 그냥 좀 보면서 투자에 임하라는 정도가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갈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면은, 소액 투자라면. 근데 계신 분들이 뭐 나가는 건 좀. 근데 이제 현금 총알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지. 좀. 막 대출을 통해서 지금 구매를 하셨거나 구입을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팔고 나가야 되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장세에서 떠나고 나서 다음 이제 상승기가 왔을 때 들어오기가 힘들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이 선행지표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같은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반영을 한 상태라고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어떤 우량주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면서 잘 찾아보래요. 이 잘 찾아보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치. 우리가 못하는 게 이거잖아. 그치. 그거 하면 다 부자 됐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 찾아볼 때 개미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될 3가지. 가 또 3가지네. 또 3가지네. 진짜 전문가분들은 3가지 좋아하는구나. 3가지 이상 가면 사실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한 3가지만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요걸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진짜 공부를 좀 하라는 거예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맞아. 정보 채널 많이 보고 이런 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라는. 되게 표면적이면서 단편적인 지식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줬는데 마치 수험생이 EBS 강의만 듣고 수능을 보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문제 한번 안 풀어보고. 본인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EBS 강의 나 다 들었으니까 수능 봐야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왜 강의 들으면 다 나가 한 거 같잖아. 아는 거 같잖아. 아는 거 같잖아. 다 맞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막 실전 문제 풀어보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해라. 데이터도 만져보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다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 2번째가 심리와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건데 이게 이 변동성을 참아낼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만 주식시장에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멘탈 관리. 멘탈 관리. 근데 이 변동성에서 참아내려면 멘탈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남의 돈이 껴있으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주식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식 가치에 대한 확신은 이 주식의 하한가는 어느 정도라는 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가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주식을 찾아보라는 건데 어렵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도 마이너스 나는 것도 많아. 근데 예를 들어준 게 여기서 K-팝과 같이 팬덤이 확실한 그런 사업. 글쎄요. 굉장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앞에서 어떤 팬덤도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실 K-팝의 팬덤을 하는 나이가 아니라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모르겠어. 있겠어. 그치만 이 팬덤을
형성해주는 이 소비자들을 가진 기업은 어느 정도 수요가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이분은 얘기하셨어요. 하긴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15살 때 들었던 음악, 영화, 뭐 이런 예술 작품을 평생 본대요. 우리도 그러잖아, 지금.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케이팝을 듣고, 자란 세대가, 만약 케이팝을 계속 오래 유지한다면은, 굉장히 지속성 있는 산업인 그렇죠. 거지. 이탈을 잘 안 하는 거지. 한번 들어오면. 네. 그런데 이렇게 인스턴트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케이팝 문화가 조금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약간, 사실 살짝 아이돌 음악 살짝,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똑같아, 나는. 문화평론가가 아니라서 저도 뭐라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글쎄, 하여튼 열심히 해야겠죠. 맞아. 우리 딸도 지금 아이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언니들 너무 예쁘대. 너무 노래도 잘하고. 근데 이제 그것만 너무 또 들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기에 듣는 음악이 평생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만 타면 열심히 클래식 채널을 아무리 엄마 이 노래는 너무 무서워라고 해도 일단 들어. 2차에서는 이 음악밖에 못 들어. 음악 독재. 그렇게 해서 일단 주입은 시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케이팝 하다가 클래식까지는 안 내 또. 그러네요. 역시 우리는 항상 범위가 이렇게 넓어.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도 이 챕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전문가나 누구나 이 예측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네요. 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너무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맞아요. 약간 2023년이 토끼하고도 비슷하네. 토끼해잖아요. 근데 토끼가 왜 산에 도망갈 때 되게 방향성 없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생존 전략이잖아요. 요 방향 갔다 저 방향 갔다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토끼해라서 그런지 약간 그 토끼의 습성하고 이 장의 그 경제 흐름하고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머니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가지고 경제 트렌드 내용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4장 돈이 야기한 사회 현상을 돌아보다, 5장 돈이 되는 테크를 먼저 익혀라, 6장 인구 감소의 파도에서 돈이 보인다 등의 다양한 이제 사회 흐름과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이제 6장 인구 감소의 파도에서 돈이 보인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나도 이런 스타트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막 또 2023년 스타트업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신랑한테 아닌 거 아시죠? 지금 금리가 얼만데 지금 있는 스타트업도 다 나가 떨어지는데. 저희 신랑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이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이 챕터를 읽는데 너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안 된다면 하세요. 이게 플랫폼 아이디어였어요. 그렇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제 아이디어가 그런가요? 노출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트렌드를 알아야지 사실 뭐 재테크에도 중요하지만 물론 뭐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쵸. 모든 사업의 기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내 자녀 교육시킴에 있어서도 이런 트렌드를 알아야지 또 알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뭐 스타트업 반대는 했지만은 사실 준비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제가 좋아졌을 때 딱 시작하는 거. 제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진짜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알면 재테크의 길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이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쓸공님들도 연초에 토정 비결 보러 가지 마시고 트렌드 요 책 한번 사서 경제 공부를 하시는 게 23년도에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어쨌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의 정신 에너지를 만약에 내가 목표가 부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맞아요. 뭐 언젠간 닿는 거죠.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열정 씨의 이런 이 집중된 열정이 정말 언젠가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어 돌아올 그날까지 다 같이 쓸공합시다.